안녕하세요. 2022년도 중등 임용 시험 대비 우리 전공생물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 우리 전공생물 모의고사 6회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3회를 첨삭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런 내용 좀 설명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총 6회 중에 1, 3, 6회는 제가 일일이 첨삭 지도를 해드릴 건데 일단 제출을 제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강생 분들은 그날 와서 이제 푸시면 저한테 직접 답안 제출하고 가시면 되고, 오늘도 직강생 분들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제가 이메일 주소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메일로라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 136회 시험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목요일 수업이니까 토요일까지 보내신 분에 한해서는 첨삭 지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토요일까지는 시험을 꼭 보시고 목요일날 올라오는 문제를 토요일까지는 시험 꼭 보시고 저한테 그 파일 업로드 홈페이지 해주시면 그 다음 주 토요일 딱 일주일 후에 돌려드릴게요. 그래서 직강생으로 저한테 직접 내신 분들은 목요일날 그 다음 주 목요일날 드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인 분들은 토요일까지 제출하시면 그 다음 주 토요일 전에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첨삭 지도를 받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첨삭 지도 작년에도 해보면 제가 진짜 첨삭으로 이런 거 좀 이렇게 하셔라 얘기한 부분은 다음번에는 다들 대부분은 이게 교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점점 뒤로 갈수록 답안 작성하는 능력이 향상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뭐 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답 쓰는 요령도 되게 중요한데 알면서도 뭐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도 안 써서 틀리는 감점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답안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잘 작성한 상태가 돼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체 이제 공지 이메일하고 이제 문자하고 아니면 이제 뭐 공지 제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문자 일단 안내해 주신다고 하고 하니까 전체적인 일정이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정이랑 제 메일 주소 같은 건 공지 문자 그다음에 공지사항 올리는 거 그거 꼭 확인해 봐 주세요. 그다음에 질문 특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직접 질문을 못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기 같이 적혀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질문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일주일 이내로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첫 회인데 오늘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돌려드릴 텐데 그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래요. 사실 이 모의고사 기간에는 내가 얼마나 고득점 하는지를 확인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부분 개념이 구멍이 나 있고 어느 부분은 아직 좀 정리를 더 해야 하고 이런 부분 문제 푸는 요령이 좀 부족하구나 뭐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고 그 다음 모의고사 보시기까지 이 전주에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내용 개념 그 파트 관련 내용들 반드시 다 정리해서 복습 철저하게 해 놓으시고 이제 그거 외에 나머지 시간에 전체적인 개념 복습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11월 시험 보실 때까지 컨셉 모든 챕터들을 지금 남은 이 정도 기간이면 그래도 못해도 2회독 이상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모든 챕터들 그렇게 복습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틀리는 문제 주변 컨셉은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복습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참 그리고 해설지 파일은 제가 원래는 이제 문제지랑 오늘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 주만 제가 주말에 올려드릴게요. 주말에 올려드리겠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지와 해설지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부터는. 그러면 전공생물 전공 A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실게요. 자, 1번 문제 배설계 문제인데요. 배설계 문제에서도 특히 이런 계산 문제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좀 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사구체 여과율 말고도 이제 관련된 다른 내용들 같이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람 A에서 우리 포도당의 혈장 내 농도가 서로 다를 때 포도당 혈장 농도, 여과량, 배설량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사구체 여과율 GFR 구해라 라는 게 처음 질문인데요. GFR 자, 단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는 ml per minut이에요. 그래서 분당 몇 밀리리터의 혈액이 여과되는지 그거 나타낸 거죠. 그래서 분당 밀리리터인데 여기서 이거 GFR을 어떻게 구하지?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단위만 가지고도 여기서 뭐랑 뭐를 이용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설량은 상관이 없는 거 아시죠? 이거는 배설량은 제흡수량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혈장 농도와 여과량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직감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단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좀 이제 감이 오시지 않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과량 지금 단위가 밀리그램 퍼 미닛이죠? 미닛이고 요것은 여과율 요 양이 나오려면 여과율에다가 혈장 농도를 곱하면 되겠네요. 농도 단위가 들어가는 100ml 혈장 이렇게겠죠?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과율 GFR은 여과량을 혈장 농도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가부터 막까지 어느 값을 넣어도 사구체 여과율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특별히 신체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일정 특정 조건에서 동일하게 이걸 측정했을 때 사구체 여과율은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뭐 좀 신체 활동량이나 이런 게 좀 변화된다라고 해도 사구체 여과율 아시죠? 예, 자체 조절 기작도 있고 해서 사구체 여과율은 큰 폭으로 변화되지 않게 사실 신체 내에서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다 비슷한 값이 나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 데이터 한번 넣어서 해보면 79 mg per minute 이것을 70 mg per 100ml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거 100ml 자 분모에 있으니까 위로 곱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반올림 하면 113 ml per minute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딱 113 맞아 떨어지게 제가 아마 숫자를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아마 반올림을 해야지 나오는 거고 한 2개 정도는 보통 계산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GF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관련해서 우리 또 신장 수송의 최대치 수송의 최대치 TN 값하고 그 다음에 신장 역치 요런 값들이 또 있었죠. GFR과 관련된 우리 값들 중에 그거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TM 신장 수송의 최대치 어떤 물질이 재흡수될 수 있는 수송의 최대치라고 하죠. 특정 물질이 재흡수될 수 있는 수송의 최대치 재흡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밀리그램 퍼 미닛이죠. 그러니까 단위만 잘 외우셔도 어떻게 좀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이 GFR, TM, 그 다음에 신역치 같은 걸 묻는 문제가 몇 년 동안 나온 적이 없죠. 우리 배설계 관련 문제 중에 사구체에서 여과할 때 단백질 걸르는 기작, 큰 물질 그런 거 나왔던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계산 문제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신장 수송의 최대치, 요거는 재흡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송 용질에 따라서 수송 단백질들의 그 농도랄까, 약간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있긴 한데, 수송 단백질의 막에 있는, 이런 요관, 세뇨관 막에 있는 그 수송 단백질의 양이랄까, 효율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 값이 이제 최대치가 정해져 있고, 포도당 같은 경우 두 번째 질문이 그건데요. 얘가 2차 능동수송에 의해서 재흡수가 되잖아요. 우리 재흡수되는 물질, 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능동수송되죠. 능동수송에서는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대값이 있어요. 최대값이 있죠. 혈장 농도가 막 올라갈 때, 이 운반체 단백질이 다 포화되면 그 이상 재흡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최대값이 있죠. 이거 재흡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 역치, 리날 스레숄드, 신역치라고도 하고요. 역시 특정 용질이 오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혈장 농도이죠. 재흡수, 이 Tn 값을 초과한 거예요. Tn 값을 초과해서 Tn 값이 이제 최대 재흡수율인데, 최대 재흡수율. 요것을 초과해서 최대만 쓰면 될 것을. 네. 시작하는 그물질 혈장 농도. 이고 Tm 초과 시 이 값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역치 혈장 농도니까 여기 나와 있는 혈장 농도 단위와 같습니다. 밀리그램 퍼 ml, 100ml 혈장 단위로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그냥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였던 것 같네요. 우리 교재 그 생리학 교재에 나오는 그림도. 아까 여기 Tn 값 용질의 종류에 따라 값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남자 성인의 경우에 우리 보통 그러니까 대략적인 값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답이 좀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긴 한데 억지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주 보시면 저절로 외워지긴 하죠. 포도당 같은 경우 TM은 성인 남성에서 약 375ml per minute 정도이죠. 그 다음에 신역치 같은 경우 이것도 남성에서 우리 생리학 책의 셔우드였나요? 아마 밀리그램 per ml이었던 것 같아요. 100ml 혈액이었겠네요. 100ml 포도당. 포도당 신역치. 네, 이거 100ml가 맞는 것 같군요. 100ml 혈액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자, 일단 신역치. 신역치는 대략 어느 값이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210과 370 혈장 농도 그 사이에서 다와 라 농도 사이에서 배설량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라보다 낮은 농도라는 거 370mg per 100ml보다 낮은 값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량 같은 경우 여과량 배설량 나와 있는데 여과량 마이너스 재흡수량 여과량 마이너스 재흡수량이 배설량이죠. 여기 있는 식 가지고 얘기하면 여과량에서 배설량을 빼면 또 재흡수량이 되죠. 그래서 여과량에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여과량과 배설량이 주어졌으니까 여과량에서 배설량을 빼면
제흡수량이 된다. 원래 이 식의 기본은 배설량 플러스 제흡수량은 여과량과 같다. 그거 이제 변형시켜서 아무튼 식을 계속 변형시켜서 기억하시면 되니까 아무거나 편하신 식으로 외우세요. 여과량은 제흡수량 플러스 배설량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식에서는 테이블에서는 여과량하고 배설량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과량에서 배설량을 뺀 것이 제흡수량인데 그게 가장 큰 값인 걸 찾으시면 사실 그게 TM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는 아직 최대값에 도달하지 못한 거 알 수 있죠. 혈장 농도가 신력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부터는 여과량에서 배설량을 빼버리시면 약 365mg/min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과량이나 배설량이나 제흡수량이나 포도당의 이동, 분당 농도잖아요. 포도당의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과량에서 배설량 뺐을 때 나오는 제흡수량의 최대값이 TM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라와 마부터는 다 365, 418.1에서 53 빼고 그 다음에 508.5에서 143.3 빼고 하면 다 365가 나와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가지고 TN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N 값, 이 식에서는 배설량 했을 때 나오는 최대값. 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서 여과된 포도당이 우리 모세혈관에서 포도당, 모세혈관 사이 벽을 통해서 이건 예전 기출에 나왔었던 거니까 여기선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다 농도차에 의한 확산으로 여과가 되죠. 그래서 혈액 내의 농도와 비슷한 농도로 이제 여과가 처음에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근위세뇨관 지나갈 때 수송 방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근위세뇨관 벽에서 제흡수되죠? 일단 근위세뇨관 벽에서 대부분의 용질들, 80% 정도의 용질들이 제흡수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포도당은 거의 여기에서 100% 가까이 제흡수가 일어납니다. 당뇨만 아니시라면. 이 TN값 이렇게 초과되신 분들이 바로 당뇨 상황이신 거죠. 자, 여기서는 아무튼 물질 수송 방식을 제시해라 라고 했는데 답은 우리 예전 기출문제 중에 또 이런 문제 있었어요.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하는 기작과 같죠? 2차 능동 수송 방식입니다. 공동 수송이라고도 하는데 이왕이면 꼭 능동을 넣어서 답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여올 수 있는 그런 기작이니까 이렇게 쓰시는 것이 저는 이제 더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2차 능동 수송에서 사용하는 수송 단백질, 그 다음에 기작 이런 거 이미 소장 상피세포에서 똑같은 수송 단백질 이용해서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기작까지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세뇨관 벽세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근위세뇨관 벽세포예요. 이쪽이 세뇨관 내강. 여기로 원류가 이제 흐르고 있고,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세포 사이액이겠죠? 그러면 세포 사이액 쪽이 기저면, 조직, 여기 아마 결합 조직을 통해서 부착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단면 쪽이겠죠? 상피 조직은 정단면과 기저면 가지고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기저면 쪽은 항상 결합 조직의 일종인 기저막과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2차 능동수송과 관련된 수송단백질 2개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기저면 쪽에 먼저 작용하는 1차 능동수송 단백질인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있죠.
얘가 1차 능동 수송을 할 거다. ATP를 하나 쓰면서 정확한 기작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것 같지 않을까요? 네, 기작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소디움 포타슘 버프는. 인산기 부착되고 모양 변화되고 그 과정 있죠? 자, 소디움 이온은 바깥으로 3개를 퍼내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K 플러스를 2개 들여올 건데 K 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만 언급하겠고요. Na 플러스 농도를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능동수송 펌프로 퍼냈기 때문에 이 세포 사이 액 쪽이 Na 플러스 농도가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최저로 일부러 작게 썼습니다. 최저로 이렇게 낮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료의 소디움 아이온도 같이 여과되어서 혈장 농도랑 같은 농도로 근위세뇨관이니까 흘러가고 있을 텐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여기가 너무 최저니까 고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Na 플러스 농도 기울기 형성됐고 어떤 물질의 농도 기울기 자체가 에너지예요. 이걸 다른 물질 수송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수송 단백질은 여기다 따로 쓸게요. 소디움 포도당이라고도 쓰는데 보통은 육탄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당 말고 갈락토스도 수송할 수 있는 수송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은 빼고 과당은 이성질체, 좀 다른 이성질체인 거 아시죠? 걔네들. 그래서 포도당, 소디움, 육탄당, 공동 수송체. 이용하고 이때 소디움 이온과 포도당은 동방향으로 수송이 되는 동방향 수송체, 즉 심포터예요. 그래서 이름은 생략하고 이제 유과정만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Na 플러스가 고에서 저로 다시 돌아 들어오고 Na 플러스 이 과정 중에 포도당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는데 Na 플러스도 밑에 따로 쓸게요.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포도당과 소디움 이온의 농도 방향이 반대인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Na 플러스는 고에서 저 방향으로 돌아 들어오면서 수송 용질인 포도당을 저에서 고농도가 되더라도 계속 펌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수송이고 ATP 가수분의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2차 능동수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2차 능동수송은 딱 여기 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의 1차 능동수송이 형성해 놓은 농도 기울기를 소모하면서 동방향으로 포도당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축적시키는 그런 수송 방식이고 이게 소장 상피세포에서도 동일한 기작으로 일어나고 소장 상피세포로 치면 여기가 소장 내강이죠. 12지장 내강이고 똑같이 정단면 쪽에 있고 기저면 쪽에 소디움 포타슘 펌프 있는 거 방향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